원래 내년 전망을 이맘때쯤 안 하죠. 보통 한 12월은 돼야 하는데 벌써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정부가 뭔 짓을 하든 이제 집값 부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그냥 이거는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이야기해 갑시다. 자, 내년 정책 보기지 예산이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2024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금융위의 주택금융 관련 출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주택금융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인데 정책 보기지 예산이 0이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추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예산 편성이 0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저런 모기지 정책은 못 쓰고 만화책 써봐야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뭐 분양가 상한제 해제, 제초안 해제, 뭐 주재지역 해제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무리 해줘도 뭐예요? 우리 자꾸 아까부터 둔촌주공 말씀하시는데 13 대책이 둔촌주공 1병 구하기 대책이었죠. 그 대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실거주 요건도 풀어준다고 해. 안 풀었지만 사실 아직 못 풀었지만 그 다음에 뭐 전매 제한도 풀어줘.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다 풀어준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도 한도 없애주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 다 해도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 정도나 어느 정도 살아났지 진짜로 매매 시장하고 거래량이 살아나게 만든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DSR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주택 가격이 현재 DSR 규제 대비로 한 50% 정도 더 많이 받은 상황이고 1.5배 정도 더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집값에는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규제를 완화하든 뭐라든 실수요자들은 진입을 못하는 거고 결국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기수요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죠.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됐던 것들을 실수요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지 않도록 대환용으로도 풀어준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가 다해 가니까 그때 50년 주담대까지 한 번 더 때린 거고. 근데 그걸 지금 다 막아버렸으니까 뭔 정책을 쓰든 안 풀리는 거죠. 결국에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뭘로 뛰었냐? 전세자금 대출하고 초이노믹스로.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였는데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이 내년에 0이에요? 0이면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서 나중에 기회 와서 풀든 말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0이니까 풀 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예요? 급락하던 아파트 값을 뭘로 막은 거다? 가계 부채로 막은 거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40조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특히 거래량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대출 늘어났다는 거 신규 주택 구입에만 21조의 대출이 들어왔어요. 8만 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의 반등의 원인이다. 한국은행이 괜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준금리는 유지되는데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가 없으면 은행권에서 막 억거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60년 주담대 나오지 않는 이상 혹은 뭐 DSR 우회하는 대출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떨어지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막으니까 거래량 떨어지고 9월부터 막았죠? 그러니까 8월까지 올라가다가 9월부터 평균 매매가가 꺾였다. 중위 매매가는 더 많이 꺾였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소리 할 때냐? 금융감독원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에 달했던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101% 이하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으니까 문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는 우리 윤정부에서 떨어뜨렸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원래 가만히 냅뒀으면은 더 떨어질 거였어요. 가만히 냅뒀으면 지금 90%대였을 거나. 그런데 떨어지던 가계부채를 거기다가 특례 붓고 50년 주담대 부어가지고 다시 100%대 만들어 놓고서 본인들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떨어뜨린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즉 금리 낮추도록 노력을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저러고 있고 언론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분을 제가 칭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불과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집값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다들 염려했고 정책 대결을 넘어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벌였던 언론들이 지금은, 그 당시엔 과잉 논쟁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과잉 침묵의 상태이다. 자, 이번에 2022년에 집값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2022년에 집값 급락했죠. 거의 코로나 부분 거품 대부분 다 빠졌죠. 근데 다시 정고점의 92%까지 치솟았대요. 라는 것은 그러면은 20년이나 21년보다 집값 상승이 더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들을 본인이 낼 정도면? 물론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안 나오고 뭐 사실 그런 상승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기사를 낼 정도면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네 뭐네 이런 기사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제 풀고 특례 풀어가지고 집값 폭등시켰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기사가 떠야 되는데 언론은 그렇지가 않다. 그때는 집값 잡는 정책들, 규제 정책들 지금 보면 다 나오죠? 규제 다 푸니까 어때요? 떨어지던 하락폭이 줄었죠. 여기에 정책 자금까지 푸니까 일시적 반등까지 나왔죠. 그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다 그때 언론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매물 쌓이는 거 보면 공급부 족같은 소리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떠드냐? 여기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있죠? 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1%포인트 정도를 더 높게 설정해서 DSR을 지정을 하는 거죠.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 기준금리는 못 올려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그 다음에 은행채 발행 증가, 그 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한 수신금리 경쟁,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여파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가계부채 줄이라고 하니까 대출 금리 자체를 올리진 않지만 우대금리를 없앤다든가 혹은 가상금리를 붙인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DSR 40%를 받더라도 내년에는 이게 DSR 45%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1% 더 높게 받아서 한 36% 정도로 맞추면은 내년에 금리 올리더라도 40%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연내에 추진된다고 해봅시다. 연내에 추진되면 DSR 정책은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DSR이 훨씬 더 빡세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은 없는데 DSR은 더 빡세게 들어가요. 은행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저런 정책까지 해놓고서 DSR 우회하는 대출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번 정부 진짜 작살납니다. 왜? 가계부채 풀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여파가 세니까 가계부채를 다시 막은 거죠. 이미 정책을 한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억제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 또 가계부채를 다시 띄운다?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고, 내년에 또 DSR 우회하는 거 은행 자체도 그럼 버틸 수도 없는 거고 정책도 못 푸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이상 나올 유동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금리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올해 1월에 나온 기사였죠. 월가 70%가 한 이야기였는데 저희 이 소리 개소리라고 그랬었죠. 지금 딱 10월쯤 되고니까 오히려 월가보다 우리가 더 잘 맞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미국 대형은행들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고용도 개잘 나와. 그 다음에 물가도 예상치보다 높아.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아. 그래서 경기 침체는커녕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물가는 오히려 예상보다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동결은 몰라도 금리 인하는 아직도 한참 먼 수준의 이야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기준금리 안 올린다는 이야기 많죠. 기준금리 왜 안 올릴까요? 채권금리가 이미 잔뜩 올랐으니까.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인데 채권금리가 폭등해서 시중금리를 다 올려놨는데 뭐다로 여기다 기준금리를 또 올리냐, 그런 거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나서 안 올리는 거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고금리 수신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받았을 때 그것들 잔뜩 받았죠. 그래서 지금 예금 상품을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막 기사 보시면 6개월짜리 예금이 1년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다. 왜? 얼마 전에 한 1년보다 지금 필요한 자금이 더 많으니까 6개월짜리라도 비싸게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개월짜리 금리를 비싸게 썼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뒤에는 또 자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또 6개월짜리 또 써요? 그럼 또 6개월 뒤에 자금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가 1년 전에 썼던 것들이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건데 지금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지금 은행에서 더 빡세게 돈을 모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출이 앞으로 왜 막히느냐, 카드사 같은 데서 대출이 앞으로 왜 막히느냐,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수식금리 저렇게 올려서 받는데 그 돈으로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대출을 많이 내주자니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에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PF를 투자하자니 PF 너무 위험하죠.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금융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거고, 심지어는 연 13% 적금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전북은행에 13.6% 나왔고, 광주은행에 13% 나왔고, 우리은행에 11%짜리 나왔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은행권에서 자금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단기 고금리 수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금리 올려야 되죠. 그리고 내년 또 6개월 뒤에 만기 왔을 때 또 더 비싸게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면 또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또 금리 올라가고 또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밖에 안 날 수도 있다. 왜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죠. 1%대 금리 없다. 금리 인하하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주겠냐. 그런데도 내년에 집 사라고 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 도대체. 위기는 더 심각하게 오고 있죠.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1,300원대는 경제 위기 때 나오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3고가 계속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고금리 상황 개선도 어렵다. 왜? 미국 채권금리 올라가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점점 더 늦출 거라고 말하니까. 그럼 환율마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3고 불안은 내년에 또 올 거고. 그 다음에 가계 부실채권 실적이 3조까지 늘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 1조 6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조 1천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부실채권이 2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가계부채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터지면 호가는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정책 모기지는 없으니까 수요들은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호가 떨어뜨리더라도 못 사는 거고, 그러면 호가를 많이 내려야만 팔 수가 있거나 아니면 경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문제인 거고, 내년에 그래서 IMF 이상의 위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적어도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크게 터지면은 IMF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IMF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IMF 때라면 또 다른 문제로서 그 급의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죠. 가계부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가계부채는 2019년부터 경고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가계부채 열심히 띄워놓고서 이제 열심히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실책이 맞았던 건데 핑계나 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아예 빼버렸다. 가계 정책 모기지를 빼버렸다 아예. 그럼 내년은 정책 모기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뜰 수가 있냐. 아무리 금리 내리더라도요, 금리 내리면 DSR이 확 떨어져요. 코로나 때 샀을 때 집값 기준으로요, 주담대 차주의 DSR의 평균이 한 54, 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집값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 2020년쯤에. 근데 어떻게 내년에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집값이 튄다고 자신을 하냐. 답 다 나왔어요. DSR 한 40%대 수렴하도록 맞춰질 때까지 집값 붕괴되려면요, 최소 2016년, 15년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되면 집값 뜹니다. 내년 되면 개박살 납니다. 2022년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